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또다시 딸을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지난 ICBM 발사 이후 벌써 두 번째인데요. 연이은 딸 공개,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두 번째로 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둘째 딸 김주혜로 알려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18일 날 순안공항에서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부인 리설주와 딸 제 주애로 김주애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여러 컷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요원들을 함께 격려하고 기념 촬영하는 그 자리에 이제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인은 대동하지 않고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유심히 보면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딸의 외모가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으면 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네. 어린아이 같은 티가 났는데 이번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외모도 뭐 엄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머리의 모양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성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처음에 데리고 나왔을 때의 그 의지를 이번 기념 촬영에서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념 촬영 장소에도 딸을 데리고 나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는 화성 17형 발사 현장이었고 이번에는 화성 17형 공로자와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 이 딸 김주혜를 데리고 나온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데리고 나올 리는 없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전략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추론들을 해요. 네. 근데 뭐 김정은 본인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할 따름입니다. 일단 보면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그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감으로써 미사일 발사의 일상화, 이 뭐 발사는 일반적인 거고 뭐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다.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 주장하듯이 이건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또 사실은 화성 17형은 북한이 자랑하듯이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무기고 사실은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인데 그 자리에 딸을 데려감으로써 뭔가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추정도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속내가 무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화성 17형은 현세뿐만 아니라 후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후대를 상징하는 게 김정은의 딸이죠. 딸을 데리고 가서 내 딸과 같은 후대까지도 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보검이 바로 화성 17형이다. 그리고 이 화성 17형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추진하고 성공한 중심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있다. 이것이 놀라운 업적이다. 이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 현장 때는 앞머리도 내리고 하얀 점퍼를 입고 조금 앳된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스타일링을 확 바꾸고 나왔습니다. 네. 검은색 털코트에 머리 스타일링도 이제 리설주 여사와 비슷하게 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도를 노리고 한 건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 글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외모만 달라진 게 아니라 북한 보도의 표현도 좀 달라졌어요.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한 11월 18일 그때 당시 보도 20일 날 보도했으니까 그 보도 내용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존귀하신 자제분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추론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최고 존엄의 딸이니까 그만큼 최고 존엄의 딸로서의 위용을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기에 적합한 그런 외모 그런 걸 아마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만이 아니라 정말 최고 존엄의 딸로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백두혈통의 가계로서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북한이 뭐 사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하지만 네.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왕조 체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씨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김씨 왕조, 임금님의 딸이니까 옛날로 말하면 공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표현도 존귀하신 자제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외모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그 백두혈통에 대한 권위를 부각하려는 연출이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구글 검색 순위를 보면 그 ICBM 발사보다 김주애에 대한 검색량이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북한의 의도가 된 건지, 북한의 의도대로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김주애에 쏠리게 된 건지 그 의도가 좀 맞아떨어졌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북한 체제는 상당히 폐쇄적인 체제거든요. 그리고 역대로 그 어린 자녀를 또 다시 말하면 백두혈통의 어린 자녀를 공개한 전례가 잘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2009년에 후계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2008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후계자 선정 문제가 굉장히 북한의 급선무로 대두가 됐고 이듬해인 2009년에 이제 이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누가 후계자가 될지. 근데 사실은 김정은도 이름이 김정운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김정운으로 알려져 있었고 베일에 쌓여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었죠. 그 자녀들이. 네네. 근데 이렇게 김주의 둘째 딸을 공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개한 것이 정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정말 구글의 검색량이 늘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는 스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의도였을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김정은의 원래의 의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이 업적이 바로 후대를 위한 것이고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 걸로 보면 원래 의도와 안 맞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 셈이죠. 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화성포를 소위 말하는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포를 주목하고 그 화성 17형을 놓고 굉장히 위축되고 야 정말 이제는 북한 뭐 대단하다. 이제는 뭐 이 비핵화하고 뭐고 이제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화성포에는 주목을 안 하고 딸을 주목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김정은의 계산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결과라고 해주셔서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공식석상에 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마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과 같이 후대를 위한 모든 준비와 또 이 역량을 강화하는 무기비력, 핵무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정말 이 자애로운 지도자상 가정에 충실하고 딸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따뜻한 인민의 지도자를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한번 딸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2009년에 김정은이 등장한 것처럼 김주애도 이제 이름과 함께 모습이 공개가 됐고 첫째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 둘째 김주애가 있고 셋째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김주애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이 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까요? 예, 뭐 그렇게 추론하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북한의 체제 특성상 그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김정은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미성년자죠. 예, 네. 아니요. 김주애가 미성년자지만 그 아버지도 아, 그 네. 아버지인 김정은도 나이가 84년생이니까 지금 40세가 아직 안 됐고 네. 본인이 앞으로 이제 북한을 계속 오랫동안 수십 년간 북한을 통치해야 할 사람이 벌써부터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후계자 수업을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질 않고요. 두 번째는 북한은 그래도 아직은 북한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관념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들 세습을 했단 말이죠. 네네. 사실 뭐 김일성에게도 딸이 있었고 김정일에게도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경애 또는 김여정 딸들이 있었지만 딸에게 안 가고 아들에게로 왔거든요. 김정은에게도 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리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언젠가 후계자가 된다면 아마 지금의 관행으로 보면 지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딸보다는 아들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 김주애의 공개가 후계자 수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무언가의 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뭐 김주애도 자기의 고모인 김여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언젠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뭐 어리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는 뭐 그런 과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이른 네, 부분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김주애 등장으로 이목이 쏠리긴 했지만 일단은 이번에 함께 보도된 내용이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군 인사들 대거 승진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번 화성 17형 완성도에서는 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화성 17형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에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 17형을 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ICBM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최고의 ICBM을 개발한 개발자들을 치하하고 또 그 공로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기념 촬영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했지요. 특히 장창하라든지 이번에 군수공업부 또 부부장 이 인원들에 대해서 별 하나씩 더 이제 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그 외에도 많은 인원들을 승진을 시켜줌으로써 네. 이 화성 17형의 의미도 부각하고 동시에 이 군심에 대한 결집 또 군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리고 동시에 보면은 이번에 또 이 개발한 국방과학원과 그 인원들이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영원히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백두혈통만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시금 김정은 중심으로 주민의 결속, 이 군의 결속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자들 대거 승진시킨 부분도 있고 그 이동식 발사 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321호 텔인가요? 321이죠. 네, 321. 여기에 또 호칭이 붙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서 네. 군사 장비에 이런 칭호를 붙였다는 것도 조금 의미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뭐 이제까지 북한이 많은 무기들을 개발했지만 이렇게 특정 무기에 영웅 칭호를 주고 그뿐만 아니라 금별 메달을 또 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국기훈장 1급 훈장도 또 이 발사대에 수여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이 무기, 다시 말하면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부각하고 결국 이 발사대에게 그런 메달을 주고 훈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칭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개발한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걸 총지휘한 김정은 자신에게 셀프 수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한 거야. 이게 멋진 작품이야. 역사적으로 남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만 봐도 모두가 우러러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 또는 이걸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떤 김정은의 셀프 과시의 면모도 조금 있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이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이동할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서 이제 뭐 영웅이란 칭호를 주고 메달 훈장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이제 뭐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이동식 발사대가 좀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말했듯이 화성 17형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덩치가 클 뿐만이 아니라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등치와 이 무게가 이동할 수 있는 북한의 도로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웬만한 교량들 보면 그 통과할 수 있는 중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40톤 또는 50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화성 17형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성 17형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 굳이 순환 비행장에서만 계속 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데 가서도 쏴야 되는데 거기서만 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성 17형과 같이 그 엄청난 몸통에 이 액체 연료를 주입시키려면 그것을 기습 발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화성 17형이 어디든 이동을 해서 기습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습 발사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셨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좀 가정을 하자면 이동식 발사대가 거의 완성이 돼서 어디서든 타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미군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결국은 지금 이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어디든 이동을 해서 기술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진화되고 발전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그렇다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발사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 감시의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발사를 한다면 그것이 뭐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제 미국이나 동맹국,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국들을 북한이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추적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직접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고 요격하고 제압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입장이셨고요. 이제 29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또 어떤 날이냐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어떤 무력 도발, 핵실험이라던가 추가 ICBM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셔서 앞으로의 도발한다면 시기나 뭐 종류 어떤 식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정주년을 상당히 기념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또다시 이걸 뭐 김정은의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인데 이 내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뭐 긴 미사일일지 짧은 미사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축포 형식으로 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성 17형 다시 말하면 이 ICBM도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끊임없이 발사를 할 겁니다. 핵실험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준비들을 갖추고 있고 여건이 될 때 발사할 수 있는 지금 김정은의 결심만 명령만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보 당국에 북한이 뭐 당장 내일 핵실험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계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추가 핵실험, 또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의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또 한미 그런 대비와 감시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찌 됐건 축포 형식의 미사일 발사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셨고요. 네. 지금 이렇게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우발적인 상황으로도 어떤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조금 낮추는 일이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북한의 도발을 조금 수위를 낮추고 대화 형식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통일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이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도 만약에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김정은과 북한 지도자가 북한 당국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렇게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질서에 편성을 해서 미국과 척을 지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지고 계속 두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이든 아니면 압박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가 오히려 군사적 충돌과 긴장의 격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